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장은 스포츠 교육의 평가론입니다. 자, 오늘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 평가의 어떤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측정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죠. 측정은 어떤 딱 이런 건데 평가는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교육 과정, 교수 활동, 교육 환경과 같은 평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우리는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측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일정한 양의 기준을 같은 유형의 양에 수치를 부여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측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검사가 있습니다. 일 또는 물질의 어떤 구성 성분을 조사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 말 그대로 평가는 교수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자료 수집 과정을 우리는 평가라고 하고, 사정이 또 나옵니다. 사정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해석하는 과정을 또 사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유형과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평가의 유형은 첫 번째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자, 진단평가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어떤 참여자의 특성을 점검하는 평가의 활동, 그리고 참여자 또는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육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며 학습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형성평가가 나와요. 형성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도 방법의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평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도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의 어떤 향상과 효율의 증진의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과 지도 방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총괄평가는 지도 방법을 적용한 후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포함한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 효율성,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판단하기 위한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단, 형성, 총괄평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진단평가. 그래서 수업 전 학습 목표에 따른 참여자의 수준을 결정하고 학습 과정에서 참여자의 계속적인 오류 상황을 발생시킬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진단평가다. 자, 그렇다면 총괄평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학생들에게 자신의 높이뛰기 목표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한 다음에 육상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어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의 목적을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각각의 목표는 되게 많겠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딱 추려봤습니다. 우선 교수, 학습의 효과성이에요. 바로 효과성. 자, 두 번째는 학습자 운동 수행 참여와 동기의 촉진이에요. 다음은 학습자의 학습 상태, 그리고 학습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 지도와 관리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진단 편성을 하죠. 그리고 학습자 역량 판단을 한 것을 이수과정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또 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데 또 활용을 하죠. 그런 목적이 있죠. 다음은 교육 목표에 따른 학습 진행 상태 점검, 그리고 지도 활동 개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또 다음 평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데 평가의 양호도라고도 하죠. 첫 번째 타당도를 한번 볼 텐데 스포츠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측정도가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당도라는 거. 얼만큼 타당하냐? 그래서 내용 타당도. 그래서
검사 문항이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만큼 잘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타당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준거와 구인. 그래서 준거 타당도는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가 준거가 되는 다른 측정 결과와 관련이 있는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미래의 측정 결과와 연관성은 바로 예측 타당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의 다른 어떤 측정 결과와 연관성은 공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측 타당도는 측정 결과가 미래의 행동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준거 관련 타당 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공인 타당도는 검사 결과가 이미 타당성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어떤 다른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도, 그 타당도를 추정하는 것을 바로 공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구인 타당도가 나와요. 자, 구인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조작적 정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의 구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타당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구인 타당도를 수량하기 위해서는 상관계수법, 그리고 실험 설계법, 요인 분석 등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논문을 쓸 때도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통계는 사실 되게 어렵고 복잡해요. 일반 사람들이 좀 학습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가기에는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하기에 수월하게 제가 간추려 놨어요. 자, 다음 신뢰도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는 무엇이냐?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측정 도구가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어요. 반복 가능해요. 네. 어떤 시간 경과와 관련 없이 반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높다라고 보통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검사, 재검사, 두 번째 동형 검사, 세 번째 내적 일관성, 일관도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검사, 재검사는 바로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차를 두고 개념이나 변인 측정을 2회 정도 실시해서 두 관찰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차이를. 그래서 두 관찰값의 차이가 적으면 신뢰도가 어때요? 당연히 높겠죠. 근데 그 차이도가 크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동형 검사입니다.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두 개의 검사지를 개발해서 각각에 나온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사지는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수많은 문항부터 우선 표집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형 검사의 추정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추정하는 것과 좀 유사성이 좀 많이 있어요.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데요. 하나의 측정 도구 내에 문항들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내적 일관성으로 파악함으로써 측정 문항도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바로 내적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크롬바우 알파라는 어떤 통계량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돌출된 통계량의 값이 0.7 이상이면 일부 문헌에서는 0.6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 논문 쓰는 사람들은 맨날 뭐 0.6이니 0.7이니 뭐 어떤 분들은 0.7도 조금 뭐 그렇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논문이냐 뭐 질적 논문이냐 양적 논문이냐 또 그 논문의 어떤 성향 이런 것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통계들이 나오면 일반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든 그런 내용들이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딱 가볍게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자, 실제 어떻게 나왔었냐? 검사, 재검사 예시예요. 동일한 검사에 대한 시간차를 두고 설명했죠. 2회 측정해서 측정값을 비교해서 차이가 작으면 신뢰도가 높고 그 차이가 크면 신뢰도가 낮다, 떨어진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측정 사이에 시간 차이가 너무 길거나 짧으면 또 신뢰도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가의 실전적인 어떤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중거지형 평가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해요. 절대평가. 그래서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목표를 평가 준거로 하기 때문에 목표 지향 평가라고도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준 지향 평가, 쉽게 해서 상대평가예요. 1등부터 60등까지 가리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바로 학습자의 학습 성취도를 상호 간에, 학생들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성적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지향 평가가 나오는데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서 학습자의 어떤 학습의 과제를 바로 스스로 수행해서 판단하는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에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에 대한 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동료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집단 구성원 간에 서로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로 간에 객관적인 상호평가로 구성원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하도록 제안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평가 방법입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평가 유형.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래서 박코치는 우리 반은 초급이라서 25m 완주를 목표로 한다고 공지했고 완주한 회원들에겐 수영 모자를 드렸어요. 자, 김 코치는 저는 우리 클럽의 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회원이 50m 평영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5%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박태환 스티커를 드렸어요. 자, 절대평가, 상대평가. 딱 여러분들이 예시로 딱 나오면 딱 맞추셔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런 문제 나오면 또 헷갈려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평가의 기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평가의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측정 어떠한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나열한 목록이에요. 쭉 나열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행동 발생의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체크리스트는 제작하기 용이한 반면에 좋은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건성건성하면 그 체크리스트에 별로 의미가 좀 없다라는 거죠. 다음은 평정척도가 나오는데 평정척도는 행동의 적절한 어떤 적절성, 그리고 운동 기능의 향상의 정도, 그리고 운동 기능의 형태적 특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데 용이한 평가 도구를 평정척도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브릭이에요. 자, 루브릭은 학습자가 평가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의 기준의 어떤 특징을,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학습의 초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루브릭입니다. 다음은 관찰이 있어요. 철학적 관점에서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기초로서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스포츠 교육에서 관찰은 경기 관람, 촬영된 영상을 보는 것, 그리고 경기 영상 등을 시청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학습자 일지예요. 학습자 일지는 자기 어떤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진행, 내용, 이런 것들을 기록한 문서로 자기 평가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학습자의 일지다. 뭐 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자의 면접과 설문지가 나옵니다. 자, 설문지는 면접이나 설문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과 관련된 학습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면접이나 설문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완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 좋은 자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화 기록법이에요. 비교적 짧은 내용의 우발적인 어떤 행동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된 어떤 사실적 기록들, 그래서 기록의 소요 시간이 길고 주관적인 개입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사건 기록법이 있어요. 사건 기록은 관찰이 필요한 어떤 행동과 사건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특정한 행동이나 사건이 생길 경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식, 빈도식, 지속시간 사건 기록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자,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평가 기법, 평정 척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운동 수행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운동 수행의 바로 질적인 면을 파악해서 그 수준이나 숫자를 부여하는 평가 방법이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사건 기록법 아까 설명드렸죠. 지도자는 강 코치, 관찰자는 김 코치. 그래서 수업 내용은 농구의 수비 전략. 그래서 시간은 요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몇 회 했고, 비율은 몇 %다.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건 기록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체크리스트예요. 자, 체크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성이 되게 충실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평가 기법이 또 되겠죠. 그래서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예시는 두 발이 멈춘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시도하는지 yes, no, 그리고 몸통 회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yes, no, 임팩트가 시선을 공에 고정하고 있는가 yes, no,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설명하는데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발생 여부에 신속하게 확인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관찰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행동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굵고 핵심만 빡 아셨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